새벽 4시 서울 지하철 막차를 놓친 김서연은 청담동 골목길을 터벅터벅 걷고 있었습니다. 젖은 운동화에서 물이 찰랑거렸고 어제 비에 젖은 신발은 아직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구두창은 이미 한쪽이 떨어져 나가 걸을 때마다 딱딱거렸지만 새 신발을 살 여유는 없었습니다. 29살 김서연, 청담동 고급 한정식당 청아원에서 일하는 주방 보조였습니다. 고시원 월세가 이번 달에도 밀렸습니다. 밀린 월세가 벌써 2달치였고 주인 아저씨가 어제 문을 두드리며 이번 주까지만 기다려준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식당 뒷문으로 들어섰고 주방에는 벌써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주방장 강주희였습니다. 34세 프랑스 유학파 출신이라며 늘 코를 찡긋거리던 여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또 늦었네. 고아 출신이 성실하지도 않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대꾸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서연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앞치마를 두르며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설거지, 청소, 재료 손질, 그게 서연이 이 식당에서 하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고 고아원에서 자란 서연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18배 고아원을 나와 식당에서 일했고 24살의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김민수라는 착하고 성실한 남편이었지만 6개월 전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 박미선이 서연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보험금은 내가 받을 거야. 고아 주제에 우리 아들 꼬셔서 결혼했으면서 뭘 더 바라? 썩 꺼져. 서연은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에서 그나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서 쫓겨났고 보험금 3억 원은 고스란히 시어머니가 가져갔습니다. 서연에게 남은 건 고시원 방 하나와 식당 일자리뿐이었습니다. 주방장의 고함 소리에 서연은 화들짝 놀랐고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접시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또 깼어? 이번 달 월급에서 공제할 거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깨진 접시 조각을 주었고 날카로운 도자기 조각이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아프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 잠깐의 휴식 시간에 서연은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헬쑥한 얼굴, 다크서클, 갈라진 입술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거울 보는 게 이렇게 싫어진 게 말입니다. 눈물이 핑 돌았고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하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연의 엄마는 서연이 3살 때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빠는 얼굴도 모릅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너는 불에 타는 집에서 구조됐단다. 내 왼쪽 팔에 있는 흉터가 그때 생긴 거야. 왼쪽 팔꿈치 아래에는 흉측한 화상 흉터가 있었고 서연은 평생 긴팔 옷만 입으며 그 흉터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저녁 9시 드디어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식당 뒷문으로 나와 골목길을 걷는데 전봇대에 붙은 낡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김씨 성을 가진 여자아이 1996년생 추정, 왼쪽 팔꿈치 아래 화상 흉터, 찾는 사람 윤태상,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1996년생,
김씨 성, 왼쪽 팔꿈치 아래 화상 흉터, 전부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왼쪽 소매를 걷어 올렸고 흉측한 화상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벽보에 적힌 내용과 똑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윤태산이라는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서연은 벽보를 다시 들여다봤고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3년간 단 하루도 당신을 찾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33년이라는 시간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나이가 29살이니까 그 사람은 서연이 3살 때 일어난 그 화재 사고 이후부터 계속 찾고 있었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서연은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벽보에 적힌 번호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 서연은 멈칫했습니다. 설마 이게 나일 리가 없어.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왼쪽 팔꿈치 아래 화상 흉터까지 똑같다는 게 우연일 수 있을까요? 김씨 성에 1996년생의 화상 흉터까지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게 나라면 나한테도 가족이 있다는 뜻일까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나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이 벽보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33년간 단 하루도 당신을 찾는 걸 멈추지 않았다고 누군가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33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꼭 쥐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뚜뚜뚜 신호음이 울렸고 서연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다시 물었고 서연은 겨우 입을 뗐습니다. 저 벽보 보고 전화했는데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숨을 크게 들이켰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벽보에 왼쪽 팔꿈치 아래 화상 흉터 있는 사람 찾는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남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긴 침묵이 흐른 뒤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일 시간 되십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남자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고 서연은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남자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청담동 태산정, 내일 오전 10시에 그곳으로 와주시겠습니까? 태산정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서연은 놀랐습니다. 청담동에서 가장 유명한 고급 한정 식당, 미슐랭 3스타를 받은 곳, 대통령도 찾아온다는 그 식당이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서연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태산정, 윤태산, 그리고 33년이라는 시간. 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33년 동안 자신을 찾았을까요? 서연은 다시 벽보를 바라봤습니다. 낡고 바랜 종이 수없이 비바람을 맞아 해진 가장자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벽보가 여기 붙은 지 얼마나 됐을까요? 어쩌면 몇 년, 아니 10년도 넘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서울 곳곳에 이런 벽보를 붙이고 다녔을까요? 33년 동안 말입니다. 서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그렇게 오래 찾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랄 때 친구들은 부모님 면회를 왔지만 서연에게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도 친구들은 친정 식구들과 함께 왔지만 서연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남편 장례식 때도 시댁 식구들만 있었고 서연 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 33년 동안 자신을 찾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벽보를 조심스럽게 떼어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내일 가봐야겠다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어쩌면 내일 서연의 인생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시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고 내일 만날 그 사람이 대체 누구일지 상상했습니다. 가족일까요? 친척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누군가일까요? 33년이라는 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찾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서연은 일찍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지만 마땅히 입을 옷이 없었습니다. 낡은 청바지와 후드티, 그게 서연이 가진 옷의 전부였습니다.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긴팔 후드티를 입고 왼쪽 팔의 흉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흉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어제 본 벽보의 내용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9시 30분 서연은 청담동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은 고급 상점과 외제차들로 가득했고 멀리서 태산정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현대적으로 지어진 한옥 스타일의 건물이었고 입구부터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주춤거리며 입구 쪽으로 걸어갔고 유리문 너머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약하셨나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윤태산 사장님을 뵈러 왔는데요. 직원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서연이 이름을 말하자 직원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아, 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복도를 따라 걸으며 서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유명인들과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대통령, 재벌 회장, 유명 배우들의 사인이 빼곡했습니다. 이곳이 정말 평범한 식당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직원이 멈춰 선 곳은 2층 끝에 프라이빗 룸이었고 문을 열자 넓은 한옥 스타일의 방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헤어스타일의 깔끔한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등은 곱게 펴져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서연을 보는 순간 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남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남자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시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고 남자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남자는 서연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왼쪽 팔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서연은 긴장한 채로 왼쪽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꿈치 아래에 화상 흉터가 드러났고 남자는 그 흉터를 보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남자가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정말 당신이었군요.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왜 자신의 흉터를 보고 우는 걸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저를 어떻게 아시는 건가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혈육 관계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DNA 검사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혈육이라는 단어에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혈육이라니,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자신의 가족이라는 뜻일까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혈육이라니요? 그게 무슨...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윤태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 손녀가 맞다면...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손녀라는 말에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녀?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자신의 할아버지라는 건가요? 서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고아로 살았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나타났다는 게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멍하니 앉아있자 윤태산이 말을 이었습니다. 1991년 화재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아니, 당신은 너무 어렸으니 기억하지 못하겠죠. 윤태산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가을, 서울 종로구의 한 전통 한정식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식당은 윤태산이 운영하던 곳이었고, 그날 밤 늦게까지 주방에서 일하던 중 화재가 났다고 했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2층에서 자고 있던 딸과 손녀를 구하러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딸은 겨우 구했지만 손녀는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연기가 너무 심했고 불길이 거세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다고 소방관들이 와서 겨우 진화했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2층은 완전히 불타버렸고 손녀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완전히 타버렸을 거라고 했지만 윤태산은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지만 결국 2년 후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딸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다고 윤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서연이를 찾아줘. 제발 우리 딸을 찾아줘. 그게 딸의 마지막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윤태산은 그때부터 손녀를 찾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고아원을 돌아다녔고 1991년부터 1996년 사이에 입양된 여자아이들을 모두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1247곳의 고아원을 직접 방문했고 사비로 12억 원을 들여 사람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33년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을 찾아 헤맨 그 긴 세월이 느껴졌고 33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윤태산이 대답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남긴 기록이 있었습니다. 딸의 왼쪽 팔에 화상 흉터가 있다고 뜨거운 냄비에 데웠다고 말입니다. 서연은 자신의 왼쪽 팔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흉터는 화재 사고 이전부터 있었던 거였나요? 고아원 선생님은 화재 때 생긴 흉터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있었던 흉터였던 겁니다. 윤태산이 계속 말했습니다. 성함이 김서연이라고 하셨죠? 제 딸의 이름이 김은희였습니다. 결혼 전 성이 김씨였고 딸아이 이름을 서연이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성, 1996년생, 왼쪽 팔의 화상 흉터, 서연이라는 이름까지 전부 일치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윤태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하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태산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왔고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고 그 손에서 33년의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윤태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당신이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서연은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고 식당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방장 강주인은 여전히 서연을 무시했고 동료들도 여전히 냉랭했지만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DNA 검사 결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주일 후 윤태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연은 다시 태산정을 찾았고 같은 방에서 윤태산을 만났습니다. 윤태산은 서연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그 종이를 받아들었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혈연관계 확률 99.99%, 친손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서연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자신에게 가족이 있었던 겁니다. 33년 동안 자신을 찾아 헤맨 할아버지가 있었던 겁니다. 윤태산이 다가와 서연을 꼭 안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서연이 드디어 찾았구나. 서연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평생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고아원에서 결혼 생활에서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됐을 때 그 모든 순간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윤태산도 함께 울었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윤태산이 조심스럽게 서연을 떼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영영 혼자가 아니란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윤태산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다고 했지?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청아원이라는 한정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윤태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청아원? 강주에 주방장이 있는 곳 말이지? 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윤태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식업계는 좁거든. 그 친구 잘 아네. 실력은 그저 그런데 배경으로 자리 잡은 케이스지.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태산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니? 서연은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런 일 합니다. 윤태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구나.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윤태산은 알고 있었습니다. 손녀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고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윤태산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다시 펴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여기서 일하는 게 어떨까? 태산정에서 말이야. 서연이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윤태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넌 내 손녀야. 내 피가 흐르고 있어. 한번 해보자. 응?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미슐랭 3스타 식당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윤태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청아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강주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디 가서 뭘 하겠다고? 너 같은 애가?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될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뒤에 누가 있는지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태산정 앞에 섰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청아원의 주방 보조였지만 오늘부터는 이곳에서 일하게 된 겁니다. 미슐랭 3스타 식당, 대한민국 최고의 한정 식당, 그 유명한 태산정에서 말입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고 서연은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윤태산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깔끔한 흰색 주방복 차림이었고 그 모습만으로도 범상치 않은 아우라가 느껴졌습니다. 왔구나. 이리 오너라. 서연은 할아버지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갔고 넓고 깨끗한 주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신 시설과 정리정돈된 재료들, 청아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주방에는 이미 여러 명의 요리사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윤태산이 손뼉을 쳤고 모두가 일손을 멈추고 모여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방에 새 식구가 들어온다. 내 손녀 김서연이다. 그 말에 주방이 술렁였습니다. 손녀라는 말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고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단정한 인상에 차분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윤태산이 소개했습니다. 우리 수석 셰프 이정우야. 10년 동안 나와 함께 일했지. 이정우가 서연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태산이 서연에게 주방복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그냥 지켜보기만 해.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면서 천천히 배우면 돼.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깨끗하고 빳빳한 주방복이었고 청아원에서 입던 낡은 앞치마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주방에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서연은 한쪽 구석에 서서 요리사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모두가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고 불필요한 동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재료를 다루는 손놀림, 칼질하는 소리, 불 조절하는 타이밍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이정우는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의 손은 마치 춤추듯 움직였고 요리는 예술작품처럼 완성됐습니다. 점심 영업이 시작됐고 주방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습니다.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고 요리사들은 침착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요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윤태산은 중앙에 서서 모든 걸 지휘했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주방 전체를 움직였습니다. 불 약하게, 간 더 봐, 플레이팅 다시. 명령은 짧고 정확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압도당했습니다. 이게 진짜 요리였고 이게 진짜 주방이었습니다. 청아원에서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강주희가 만들던 요리와 여기서 만들어지는 요리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점심 영업이 끝나고 오후 2시 잠깐의 휴식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요리사들은 직원 식당으로 이동했고 서연도 따라갔습니다. 직원 식사마저도 수준이 달랐습니다. 신선한 재료로 만든 제대로 된 식사였고 청아원에서 먹던 남은 반찬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다른 요리사들이 서연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도 있었고 의심스러운 눈빛도 있었습니다. 손녀라고는 하지만 정말 요리를 할 수 있을까? 그냥 백으로 들어온 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눈빛에서 읽혔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 영업 준비가 시작됐고 윤태산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이리 와봐. 서연이 다가가자 윤태산은 앞치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간단한 걸 하나 해볼래? 나물 무침 좀 해보렴.
주변 요리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나물 무침은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한식의 기본이었고 손맛이 가장 중요한 요리였습니다. 서연은 긴장한 채로 재료 앞에 섰습니다. 싱싱한 시금치가 놓여 있었고 옆에는 참기름과 간장, 마늘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서연은 시금치를 집어들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설거지만 하던 손이었고 제대로 된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금치를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물기를 꼭 짰습니다. 참기름을 두르고 마늘을 넣었으며 간장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고 머릿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물기를 잘 짜야 해. 참기름은 마지막에 넣는 거야. 그런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서연은 무아지경으로 나물 무침을 완성했습니다. 접시에 담아 윤태산 앞에 내놓았고 윤태산은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보다가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윤태산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윤태산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윤태산은 눈을 뜨더니 서연을 바라봤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내 엄마가 하던 방식이야. 서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윤태산이 설명했습니다. 참기름을 넣는 타이밍, 물기를 짜는 방법, 마늘을 다지는 크기까지 내 엄마 은희가 하던 방식과 똑같아.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냥 본능적으로 손을 움직였을 뿐인데 그게 엄마의 방식이었다니 말입니다. 윤태산이 계속 말했습니다. 피는 못 속이는구나. 은희도 어릴 때부터 요리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어. 내가 가르친 적도 없는데 보기만 해도 따라했지. 이정우가 조심스럽게 나물 무침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사모님 손맛이 느껴집니다. 다른 요리사들도 하나둘 맛을 봤고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단순한 나물 무침이었지만 뭔가 특별했고 손맛이 살아있었습니다. 윤태산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연아, 너한테 재능이 있어. 내 엄마처럼 말이야. 서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재능이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것도 할아버지에게서,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사에게서 말입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본격적으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산이 직접 가르쳤고 이정우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칼질부터 시작해서 재료 손질, 불 조절, 간 맞추기까지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고 서연의 손은 날이 갈수록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이제 간단한 요리는 혼자서도 만들 수 있게 됐고 주방에서의 위치도 잡아갔습니다. 다른 요리사들도 처음에 의심을 거두고 서연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윤태산이 서연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일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 내가 요리 하나를 담당해 보는 게 어떨까? 서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제가요? 아직 실력이 부족한데. 윤태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넌 할 수 있어. 나물 무침을 만들면 돼. 내가 가장 잘하는 거잖아. 다음 날 저녁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VIP 룸으로 안내됐고 주방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윤태산이 메뉴를 지휘했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나물 무침을 준비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재료를 손질했고
엄마가 하던 방식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완성된 나물 무침은 접시에 담겨 다른 요리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얼마 후 홀 직원이 주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손님께서 요리사를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윤태산이 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가보렴. 내 요리를 낸 거니까. 서연은 긴장한 채로 VIP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그곳에는 강주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청아원의 주방장, 서연을 그토록 무시하던 바로 그 여자가 말입니다. 강주희도 서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서연? 내가 왜 여기?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방장님. 저는 이제 태산정에서 일합니다. 강주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산정에서 일한다니, 그것도 요리를 만들었다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강주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나물 무침, 내가 만들었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강주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윤태산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강 주방장, 오랜만이군. 강주희가 황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윤태산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하나? 내 손녀야. 앞으로 잘 봐주게. 손녀라는 말에 강주희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주방 보조가 윤태산의 손녀였다니, 한식업계 최고의 거장의 손녀였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강주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강주희를 바라봤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저 이제는 자신이 더 이상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윤태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게. 서연이가 정성껏 만들었으니까. 강주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고시원에서 쫓겨날 위기였고 설거지하며 무시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족이 생겼고 재능을 발견했으며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있었고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연이 태산정에서 일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으며 서연의 실력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나물 무침을 넘어 복잡한 요리도 만들 수 있게 됐고 손님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윤태산은 손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흐뭇해했고 이정우는 옆에서 묵묵히 서연을 도왔습니다. 고시원에서 나온 서연은 이제 할아버지가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집이었고 평생 이런 곳에서 살아본 적 없던 서연에게는 꿈만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렸고 거울을 볼 때마다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에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연이 집에서 쉬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박미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전 시어머니, 남편의 보험금을 가로채고 서연을 내쫓았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서연아, 나야. 그동안 잘 지냈니?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박미선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요즘 소문 들었어. 내가 대단한 집안 손녀라면서 윤태산 회장님 손녀라고.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미선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얘기 좀 할 수 없을까? 그동안 내가 너무했던 것 같아서. 미안해, 서연아. 서연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6개월 전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내쫓을 때는 그렇게 악독하더니 지금 와서 미안하다니 말입니다. 어머니, 저한테 무슨 용건이세요? 서연이 물었고 박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보험금 일 때문에 그래.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건 내 거였어. 돌려줄게. 보험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에 서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3억 원이라는 돈은 적지 않은 금액이었고 평생 그런 돈을 만져본 적 없던 서연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미선이 왜 갑자기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지, 그 속셈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냥 어머니가 가지세요. 박미선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 진짜로?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박미선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서연아, 우리 민수 생각해서라도. 남편 이름이 나오자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미선이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가 살아있었으면 너랑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그 애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데. 제발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될까?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고 남편의 따뜻한 미소가 생각났습니다. 김민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서연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한 번만 만나줘. 그게 마지막입니다. 박미선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내일 오후에 우리 집 근처 카페에서 볼까? 서연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니 날씨가 흐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은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동네 카페였고 박미선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을 보자 박미선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연아, 여기. 서연은 자리에 앉았고 박미선은 커피를 주문하며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 식당 일은 잘 되고?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박미선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대단하다, 정말. 윤태산 회장님 손녀라니. 나도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박미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사실 오늘 부탁이 하나 있어서 그래. 역시나 부탁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부탁인데요? 박미선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슈퍼 운영이 요즘 안 좋아서 그래. 빚도 좀 있고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서연은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고 서연을 이용하려는 거였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박미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5천만 원만 있으면 돼. 빚 갚고 슈퍼 정리하면 딱 그 정도야. 5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서연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미선이 계속 말했습니다. 너 이제 윤 회장님 손녀잖아. 그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지? 제발 좀 도와줘, 서연아. 서연은 박미선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내쫓을 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아 주제에 우리 아들 꼬셔서 결혼했으면서 뭘 더 바라냐고.
썩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보험금 3억 원을 가로채고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으며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안부 전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연이 윤태산의 손녀라는 걸 알고 나니 태도가 180도 바뀌었고 미안하다며 접근했으며 결국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5천만 원짜리 수표였고 박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진짜로 줄 거야? 서연이 수표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받으시면 앞으로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민수 오빠 제사도 따로 지낼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박미선이 황급히 수표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고마워, 서연아.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카페를 나오는 서연의 뒷모습을 보며 박미선은 수표를 확인했습니다. 진짜 5천만 원이었고 박미선은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역시 돈 많은 집 손녀답게 선심 쓰듯 돈을 주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미선은 다시 전화해서 더 받아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습니다. 카페를 나와 걸으면서 서연은 후련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아깝지 않았고 그 돈으로 박미선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있다면 싼 거였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을 재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이제 과거와 완전히 작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산정에 돌아온 서연은 윤태산에게 그 일을 말했습니다. 윤태산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후회는 안 하니?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서 오히려 좋아요. 윤태산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넌 참 착한 아이구나. 내 엄마도 그랬어. 남을 미워할 줄 몰랐지. 서연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고 이제는 정말 혼자가 아니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윤태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한테 보여줄 게 하나 있어. 따라오렴. 서연은 할아버지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고 한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윤태산이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방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했고 액자 속에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과 닮은 얼굴이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윤태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엄마야. 은희. 서연은 사진 속 엄마를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윤태산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너만큼 됐을 때 요리를 참 좋아했어. 내가 주방에서 일하면 옆에서 지켜보다가 따라하곤 했지. 서연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윤태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착했어. 너처럼 말이야. 남 미워할 줄 몰랐고 늘 웃고 있었지. 서연은 엄마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자신과 닮은 눈, 코, 인매가 보였고 처음으로 엄마를 제대로 만난 것 같았습니다. 윤태산이 말했습니다. 은희가 내 나이쯤 됐을 때 이렇게 말했어. 아빠, 나중에 내가 최고의 요리사가 될 거야. 그래서 아빠 식당을 물려받을 거야.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윤태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을 했거든. 내 아빠를 만났어. 사랑했나 봐. 내가 반대했지만 결국 결혼했고 너를 낳았지.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윤태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 도박을 했고 빚이 많았지. 은희한테 손찌검도 했어. 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그런 사람과 결혼했다니, 그런 고통을 받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윤태산이 계속 말했습니다. 화재가 난 날 내 아빠가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었어. 그 사람들이 식당에 불을 질렀다는 소문도 있었지.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 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윤태산이 서연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널 찾으려고 했던 거야. 내 아빠 때문에 은희가 죽고 너마저 잃었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어. 33년 동안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었어. 서연은 할아버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할아버지가 겪었을 고통이 느껴졌고 자신을 찾기 위해 쏟아부은 노력이 가슴을 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윤태산이 서연을 떼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부탁이세요? 윤태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태산정을 물려받아줬으면 좋겠어. 내 엄마가 못 이룬 꿈을 내가 이뤄줬으면 해. 서연은 놀라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태산정을 물려받다니, 대한민국 최고의 한정식당을 자신이 이어받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윤태산이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내 안에 은희의 피가 흐르고 있고 내 피도 흐르고 있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천천히 배워나가면 돼. 서연은 할아버지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고 처음으로 인생의 목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윤태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제대로 가르쳐 줄게. 각오해라. 서연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그날 밤 서연은 엄마의 사진을 하나 받아 자기 방에 걸어뒀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고 서연은 그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신이 이루겠다고 태산정을 세계 최고의 한정식당으로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서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윤태산은 손녀를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했고 서연은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직접 고르는 법을 배웠고 오전에는 기본 칼질과 손질을 반복 연습했으며 오후에는 실전 요리를 익혔습니다. 저녁 영업이 끝나면 윤태산은 서연을 따로 불러 한식의 역사와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서연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칼질을 하다 베인 상처도 여러 개 생겼고 서 있는 시간이 길어 다리는 항상 아팠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사진을 볼 때마다 힘이 났고 할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처음으로 자신에게 목표가 생겼다는 게 기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태산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행사가 있다. 한국 전통 음식 페스티벌인데 전국의 명장들이 모두 참가해. 서연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저도 가나요? 윤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넌 내 조수로 참가할 거야. 그곳에서 내 실력을 보여줘야 해. 일주일 동안 서연은 페스티벌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윤태산이 선보일 메뉴는 궁중 한정식이었고 서연은 그중 나물 요리와 김치 담당을 맡았습니다. 수없이 연습했고 윤태산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간이 약해. 다시. 손질이 엉성해. 다시. 플레이팅이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엄격한 가르침이었지만 서연은 악물고 따라갔습니다. 드디어 페스티벌 날이 왔습니다. 서울 코엑스 대형홀에는 전국의 유명 셰프들과 요리사들이 모였고 언론과 방송국 카메라도 즐비했습니다. 서연은 처음 보는 대규모 행사에 압도당했지만 윤태산이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긴장하지 마.
평소처럼 하면 돼.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부스마다 화려한 요리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요리, 이탈리아 요리, 일본 요리, 중국 요리, 그리고 한식까지 다양한 음식들이 선보였습니다. 태산정 부스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윤태산의 명성 때문인지 카메라들도 집중됐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나물을 손질했고 김치를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행사가 한창일 때 낯익은 얼굴이 태산정 부스 앞에 나타났습니다. 강주희였습니다. 청아원 주방장이던 그 여자가 다른 팀의 조수로 참가한 겁니다. 강주희는 서연을 보자 표정이 굳었고 서연도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지만 서연은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신경 쓸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심사위원들이 각 부스를 돌며 음식을 맛봤습니다. 유명 요리평론가, 미슐랭 가이드 심사위원,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심사단이었고 그들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태산정 부스에 도착한 심사위원들은 윤태산이 만든 궁중 한정식을 하나하나 맛봤고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심사위원이 서연이 만든 나물 무침을 먹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나물 무침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윤태산이 대답했습니다. 제 손녀입니다. 심사위원이 서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섬세한 손맛이 느껴지는군요.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심사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점수를 매겼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높은 점수를 줬고 태산정 부스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다른 부스들도 수준 높은 요리를 선보였고 특히 일본 요리 부스와 프랑스 요리 부스는 화려한 플레이팅으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특별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즉석 요리 대결이었고 각 팀에서 한 명씩 나와 같은 재료로 요리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윤태산이 서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해볼 수 있겠니? 서연은 놀라 물었습니다. 제가요? 윤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내 실력을 보여줄 때야. 믿어.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팀에서도 요리사들이 나왔고 그 중에는 유명 셰프들도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들 사이에서 가장 어렸고 가장 경력이 짧았습니다. 사회자가 재료를 공개했습니다. 오늘의 재료는 닭고기, 버섯, 그리고 각종 채소입니다. 30분 안에 자유롭게 요리해 주세요. 타이머가 시작됐고 서연은 재료를 살펴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화려한 요리보다 정성스러운 요리가 더 감동을 준다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게 한식의 정수라고 말했던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쉬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닭고기는 깨끗하게 손질해서 삶았고 육수는 따로 받아뒀습니다. 버섯은 얇게 썰어 볶았으며 채소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듬었습니다. 다른 요리사들은 화려한 소스를 만들고 복잡한 기법을 선보였지만 서연은 담백하고 깔끔한 한식을 만들었습니다. 닭백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였고 곁들임으로 버섯볶음과 나물을 올렸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28분째 서연은 마지막 플레이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움직였고 30분이 되는 순간 완성된 접시를 올렸습니다. 다른 요리사들도 모두 완성했고 심사위원들이 하나씩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차례가 왔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서연의 요리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다른 요리들에 비해 화려하지 않았고 심플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입 먹는 순간 그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한 심사위원이 눈을 감고 음미했습니다. 정말 깊은 맛이군요. 다른 심사위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느껴집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렸고 한식의 정수가 담겨 있어요. 또 다른 심사위원이 말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요리를 만들다니 놀랍습니다. 누구한테 배웠죠?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윤태산 명장님한테 배웠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윤태산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명장의 손녀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요리에는 할아버지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엄마의 손맛도 담겨 있다는 걸, 자신도 모르게 엄마가 하던 방식대로 요리했다는 걸 말입니다. 결과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즉석 요리 대결 우승자는 잠시 멈추더니 이름을 불렀습니다. 태산정 김서연 님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트로피를 받는 순간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고아 출신이라고 무시당했던 자신이 지금 이렇게 상을 받고 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윤태산이 객석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이정우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서연이 붓으로 돌아오자 윤태산이 손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서연은 할아버지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고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윤태산이 속삭였습니다. 은희가 봤으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서연의 우승을 기뻐한 건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강주희가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질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자신은 프랑스에서 유학까지 했는데 상도 못 받았고 고작 몇 달 배운 서연이 우승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페스티벌이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윤태산이 말했습니다. 오늘 내 요리를 보면서 확신했어. 넌 정말 훌륭한 요리사가 될 거야. 서연이 물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윤태산이 손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넌 이미 증명했잖아. 그날 밤 서연은 트로피를 엄마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봤어요? 제가 상 받았어요.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고 서연은 엄마가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다짐했습니다. 더 열심히 배워서 최고의 요리사가 되겠다고 태산정을 세계 최고의 한정식당으로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서연은 몰랐습니다. 이 우승이 새로운 시련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질투와 시기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강주희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서연을 끌어내릴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산정에 출근한 서연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요리사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고 서연을 보는 눈빛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서연이 주방에 들어서자 한 요리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인터넷 기사 봤어요? 서연이 고개를 가로저었고 요리사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기사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윤태산 명장 손녀 실력보다 백으로 우승? 기사 내용은 더 악랄했습니다. 서연이 요리 경력이 거의 없는데도 심사위원들에게 압력을 넣어 우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익명의 제보자가 서연의 실력을 의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이런 기사를 냈을까요? 서연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강주희였습니다.
어제 그녀의 표정을 봤을 때 느낌이 좋지 않았고 역시나 이런 식으로 복수하려는 거였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윤태산이 주방으로 들어왔고 서연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실력으로 증명하면 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말로 변명하는 것보다 실력으로 보여주는 게 더 확실했습니다. 서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자리로 갔습니다. 오늘도 배울 게 많았고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악성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마다 서연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왔고 댓글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실력도 없는데 백으로 우승했다는 글, 윤태산의 손녀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받는다는 글, 심지어 페스티벌 자체가 조작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태산정에 예약 취소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 중 일부가 전화를 걸어 예약을 취소했고 그 이유는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윤태산 명장의 식당이 이제 믿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손녀를 편애해서 공정하지 않은 평가를 내렸다는 소문 때문에 식당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진 겁니다. 윤태산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평생 쌓아온 명성에 금이 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입니다. 서연은 할아버지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잠시 물러나 있을게요. 그럼 소문이 잠잠해질 거예요. 하지만 윤태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치면 안 돼. 그건 거짓을 인정하는 거야. 윤태산이 서연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넌 정당하게 실력으로 이겼어. 심사위원들이 내 요리를 먹고 감동했기 때문이야. 그 사실을 잊지 마. 서연은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믿음에 보답하고 싶었고 이 시련을 이겨내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유명 요리 블로거가 태산정을 방문해 리뷰를 올렸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윤태산 명장의 손녀가 만든 요리를 먹어봤는데 형편없었다는 평가였고 사진과 함께 상세한 비판이 올라왔습니다. 간이 맞지 않고 플레이팅이 조잡하며 전문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혹평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리뷰를 보고 황당했습니다. 그날 자신은 주방에 없었고 그 블로거가 주문한 요리를 만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거짓 리뷰를 작성한 게 분명했습니다. 서연은 윤태산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날 주방에 없었어요. 윤태산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서연은 시장에서 재료를 배우러 나가 있었고 주방에는 다른 요리사들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뷰는 이미 수만 명이 받고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윤태산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려 했지만 변호사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블로거가 그날 방문했다는 증거도 있고 CCTV도 한계가 있습니다. 서연은 절망했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덮어버리고 있었고 아무리 해명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은 이미 서연을 실력 없는 금수저로 낙인 찍었고 태산정은 편파적인 식당이라는 이미지가 고착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정우가 조용히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견딜 수 있겠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견뎌야죠. 포기할 수 없어요. 이정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날 주방 일지를 확인해 봤는데 서연 씨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장에 나가 있었어요. 그 시간에 그 블로거가 방문했다면
서연 씨가 만든 요리를 먹을 수가 없죠. 서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방 일지가 있었습니다. 태산정은 모든 요리사의 출퇴근과 업무를 기록했고 그날 서연이 시장에 나가 있었다는 게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윤태산이 그 일지를 블로거 운영사에 제출했고 법적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며칠 후 블로거가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사실 그날 태산정을 방문하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거짓 리뷰를 작성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강주희였습니다. 그녀가 블로거에게 돈을 주고 거짓 리뷰를 작성하게 했을 겁니다. 사과문이 올라오자 여론이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연을 옹호했고 거짓 리뷰를 작성한 블로거와 배우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이미 깊었고 서연은 마음의 평화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밤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윤태산이 손녀의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서연아, 좀 쉬는 게 어때?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쉬면 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요리할 거예요. 서연은 주방으로 돌아가 칼을 잡았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불을 조절하고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만이 서연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점차 안정됐습니다. 취소됐던 예약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 새로운 손님들도 찾아왔습니다. 특히 서연의 요리를 먹어보고 싶다는 손님들이 늘어났고 서연이 직접 만든 요리는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저녁 특별한 손님이 태산정을 찾았습니다. 페스티벌에서 심사위원을 맡았던 유명 요리평론가 박진수였습니다. 그는 서연을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고 서연은 긴장한 채로 그를 만났습니다.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최근 소식 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서연이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힘들었습니다. 박진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잘 이겨냈군요. 사실 저도 그 거짓 리뷰를 보고 의심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평가한 건 아닐까 하고요.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진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왔습니다. 당신의 요리를 다시 먹어보고 싶어서요. 제대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서연은 긴장했지만 동시에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연은 주방으로 들어가 메뉴를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만들어야 할까요? 화려한 요리, 복잡한 요리,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 가장 자신 있는 것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엄마의 손맛이 담긴 요리,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녹아든 요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연은 정성스럽게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제철 채소를 골라 나물을 무쳤고 신선한 생선으로 조림을 만들었으며 정갈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했고 재료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았습니다. 완성된 요리는 단순해 보였지만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박진수가 요리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젓가락을 들어 나물 무침을 먹었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눈을 뜨더니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페스티벌 때보다 더 나아졌어요.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진수가 생선 조림을 먹고 밥을 먹고 모든 요리를 하나하나 음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제 평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재능 있는 요리사예요. 박진수는 식당을 나가며 서연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젠가 당신만의 식당을 열게 되면 꼭 연락 주세요. 제가 첫 손님이 되고 싶습니다. 서연은 명함을 받으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수가 떠나고 서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윤태산이 나타나 손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맞지?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윤태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내가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 보여줄 차례지. 다음 날 박진수가 자신의 블로그에 태산정 재방문 리뷰를 올렸습니다. 서연의 요리를 극찬했고 거짓 리뷰 사건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실력을 키운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 리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서연에 대한 여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강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고 오히려 서연이 더 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강주인은 청아원을 그만두고 다른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어디를 가도 서연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윤태산의 손녀, 천재 요리사, 차세대 한식 명장, 그런 수식어들이 서연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밤 강주인은 술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서연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을까? 하지만 이제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서연 뒤에는 윤태산이 있었고 이정우가 있었으며 수많은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강주인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서연은 그런 강주희의 마음을 모른 채 열심히 요리를 배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더 고급 기술을 가르쳤고 서연은 하나하나 흡수해 나갔습니다. 칼질 기술, 불 조절, 간 맞추기, 플레이팅까지 모든 것이 일취월장했습니다. 1년 전의 서연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어느 저녁 윤태산이 서연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년에 국제요리대회가 열려. 세계 각국의 요리사들이 모이는 큰 대회지. 서연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윤태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국 대표로 나가는 게 어떨까?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국제대회에 한국 대표로 나간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윤태산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직 1년이 남았어. 그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하자. 내가 세계 무대에서 우리 한식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서연은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엄마가 이루지 못한 꿈, 할아버지가 바라던 꿈을 자신이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게요, 할아버지. 최선을 다할게요. 그날 밤 서연은 엄마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저 국제대회에 나가요. 엄마와 할아버지의 이름을 빛낼게요.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고 서연은 엄마가 응원해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몰랐습니다. 국제대회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 말입니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고 서연의 인생은 또다시 큰 전환점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요리대회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윤태산은 서연을 위해 특별훈련 프로그램을 짰고 이정우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최상급 재료를 고르는 법을 배웠고 오전에는 세계 각국의 요리 트렌드를 공부했으며 오후에는 실전 요리에 몰두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윤태산이 서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
너한테 꼭 소개해주고 싶은 분이야. 서연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윤태산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한테 중요한 사람이야. 곧 알게 될 거야. 저녁 6시 한 남자가 태산정에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정장 차림에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윤태산이 그를 맞이하며 악수했고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난 듯 반가워했습니다. 서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고 할아버지가 손짓해 다가갔습니다. 윤태산이 소개했습니다. 서연아, 이분은 이승우 변호사님이시다. 30년 넘게 우리 가족 일을 맡아주신 분이지. 이승우가 서연을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은희 씨를 닮으셨네요. 서연이 인사했고 이승우는 감격한 듯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만나게 되었군요. 회장님께서 33년 동안 찾으신 손녀분을. 세 사람은 프라이빗 룸으로 이동했습니다. 식사가 준비됐고 이승우는 서연이 만든 요리를 감탄하며 먹었습니다. 은희 씨의 손맛이 느껴지는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윤태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내년 국제요리대회에 한국 대표로 나갈 예정이야. 이승우가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은희 씨가 보셨으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텐데. 그 순간 이승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윤태산도 침묵했고 무거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서연은 뭔가 이상한 기류를 느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이승우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그 건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윤태산이 서연을 보더니 망설였습니다. 서연이 앞에서 해도 될까? 이승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서연 씨가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승우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1991년 화재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찾았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던 그 화재, 엄마가 다치고 자신이 실종된 그 사건 말입니다. 이승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 기록을 재검토했는데 방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태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역시 그랬군. 이승우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당시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화재 발생 30분 전에 수상한 남자 2명이 식당 근처에서 배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이 서연 씨의 아버지와 연관이 있었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가 그 화재와 연관이 있다는 건가요? 이승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의 아버지 이름은 김태준입니다. 당시 도박 빚이 3억 원 정도 있었고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압박하기 위해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렇다면 엄마가 다치고 자신이 실종된 건 모두 아버지 때문이라는 건가요? 윤태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태준은 지금 어디 있나? 이승우가 대답했습니다. 행방불명입니다. 화재 직후 사라졌고 30년 넘게 종적을 감췄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된 거예요? 화재 현장에서 어떻게 사라진 거죠? 이승우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부분이 미스터리입니다. 당시 소방관들이 2층을 수색했지만 서연 씨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탔을 거라고 추정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누군가 데리고 나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태산이 물었습니다. 누가? 이승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김태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치면서 딸을 데리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버렸거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을 버린 아버지, 엄마를 위험에 빠뜨린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평생의 아픔을 준 아버지의 존재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윤태산이 손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서. 하지만 서연은 알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말입니다.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고아원에 갔나요? 이승우가 대답했습니다. 화재 다음 날 서울역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3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혼자 울고 있었고 경찰이 보호해서 고아원으로 보냈습니다. 서연은 서울역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가장 어린 기억이 그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시끄러운 소리, 그리고 무서움, 그게 서연이 기억하는 전부였습니다. 이승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김태준이 서연 씨를 서울역에 버리고 도망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윤태산이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딸을 불행하게 만들고 손녀까지 버렸단 말인가. 이승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을 찾을 단서가 생겼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비슷한 이름의 사람이 목격됐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서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건가요? 이승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가 사람을 보내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태산이 물었습니다. 만약 찾으면 어떻게 할 건가? 이승우가 대답했습니다. 법적 책임을 물어야죠. 방화교사, 유기, 그리고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 아버지,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찾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윤태산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 생각은 어떠니? 김태준을 찾아야 할까? 서연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과거를 파헤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묻어두는 게 나을까요? 하지만 서연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찾아주세요. 저도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어요. 윤태산이 놀라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네. 왜 그랬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듣고 싶어요. 그래야 제 과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승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확인하겠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만약 만나게 된다면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한 달 후 이승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부산에서 김태준을 찾았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아버지를 찾은 겁니다. 이승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고 건강도 많이 안 좋습니다. 윤태산이 물었습니다. 서연이를 만나게 해줄까? 이승우가 대답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요. 하지만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격이 클 수 있으니까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준비가 된 것 같지는 않았지만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과 윤태산은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이승우가 알려준 주소는 부산역 근처 쪽방촌이었고 냄새와 소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낡은 건물 2층에 도착했고 이승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마른 노숙자 같은 남자가 나타났고
서연은 그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태준은 50대 후반이었지만 70대처럼 늙어 보였고 수척한 얼굴에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김태준이 윤태산을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장인어른,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태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준이 서연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승우가 대답했습니다. 서연입니다. 당신 딸입니다. 김태준의 다리가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 슬픔, 연민,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저를 버렸어요? 김태준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도망쳐야 했어. 빚쟁이들이 날 죽이려고 했어. 너까지 위험해질까봐. 그래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할아버지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왜 30년 동안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김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 은희를 죽게 만들고 너까지 버리고 무슨 얼굴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윤태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죽었어. 서연이는 30년을 고아로 살았고 그 세월 동안 당신은 뭘 했나? 김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태산이 계속 말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하지만 서연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복수해봤자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과거는 바꿀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그 말에 김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좋은 사람들 만났고 꿈도 생겼어요. 아빠가 저를 버렸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김태준이 울먹였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저는 아빠를 용서할게요. 그 말에 김태준은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윤태산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승우도 감동했습니다. 서연은 평생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용서했고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응어리가 풀렸습니다. 부산에서 돌아오는 길 윤태산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니?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정말 과거를 정리한 것 같아요. 윤태산이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내 엄마처럼 말이야.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국제대회가 기다리고 있었고 새로운 꿈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 서연은 자유로워졌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윤태산과 이정우의 지도 아래 하루도 쉬지 않고 훈련했고 그 결과 놀라운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제 서연의 요리는 단순히 재료를 조리하는 수준을 넘어섰고 음식에 영혼을 불어넣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윤태산조차 감탄할 정도였고 이정우는 서연이 이미 자신을 넘어섰다고 인정했습니다. 드디어 국제요리대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고 권위의 요리대회였고 50여 개국에서 최고의 셰프들이 모였습니다. 서연은 한국 대표로 참가했고 윤태산과 이정우가 함께 파리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서연은 긴장했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처음으로 외국 땅을 밟았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낯선 풍경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옆에 있었고 이정우가 함께였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실력을 믿었으니까요. 대회가 열리는 파리 엑스포 센터는 웅장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국기가 펄럭였고 유명 셰프들과 언론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한국관 부스로 이동했고 그곳에는 이미 한국 요리 재료들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된장, 고추장, 김치, 각종 나물과 한약재까지 고국에서 공수한 최상급 재료들이었습니다.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50여 개국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대회 조직위원장이 연설했습니다.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각국의 문화이자 역사이며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국의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서연의 가슴도 뛰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전통 요리 부문이었습니다. 각국 대표가 자국의 전통 음식을 선보이는 시간이었고 서연은 궁중 한정식을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연구한 레시피였고 엄마의 손맛이 담긴 요리였습니다. 서연은 정성스럽게 재료를 손질했고 하나하나 정갈하게 플레이팅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한국관 부스를 방문했습니다. 미슐랭 3스타 셰프, 세계적인 요리 평론가, 각국의 명장들로 구성된 심사단이었고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이 만든 궁중 한정식을 보자 한 심사위원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군요. 마치 예술작품 같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음식을 맛봤습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이 나물 무침을 먹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두 번째 심사위원이 전을 먹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 심사위원이 밥을 먹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가 감동한 표정이었고 점수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서연은 첫 번째 라운드에서 98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전체 3위에 올랐습니다. 윤태산이 박수를 쳤고 이정우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두 번의 라운드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라운드는 퓨전 요리 부문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이는 시간이었고 서연은 고민했습니다. 어떤 요리를 만들어야 할까요? 윤태산이 조언했습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해봐. 정답은 없어.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한식의 정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기로 했습니다. 비빔밥을 베이스로 하되 프랑스 플레이팅 기법을 적용했고 전통 된장 소스에 트러플 오일을 더했으며 한우를 숙성시켜 부드럽게 구웠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었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였습니다.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접시 위에는 색색의 나물이 예술적으로 배치됐고 그 위에 완벽하게 구운 한우가 올라갔습니다. 반숙 계란을 얹고 된장 트러플 소스를 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용꽃을 장식해 완성했습니다. 화려하면서도 품격 있는 비주얼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다시 방문했습니다. 서연의 퓨전 비빔밥을 보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정말 독창적이군요. 한 심사위원이 말했습니다. 음식을 맛보는 순간 그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환상적입니다. 동양의 깊은 맛과 서양의 섬세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어요. 두 번째 라운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서연은 99점을 받았고 전체 1위로 올라섰습니다. 객석에서 한국 응원단이 환호했고 태극기가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세계대회에서 1위라니 꿈만 같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는 즉석 요리 부문이었습니다. 주어진 재료로 30분 안에 요리를 완성하는 가장 어려운 라운드였고 심사위원들이 직접 재료를 선정했습니다. 오늘의 재료는 닭고기, 감자, 그리고 허브입니다. 시작하세요.
서연은 재료를 살펴봤습니다. 닭고기, 감자, 허브라는 평범한 재료였지만 서연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메뉴를 구상했고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닭고기는 깨끗하게 손질해 삼계탕 스타일로 조리했고 감자는 얇게 썰어 바삭하게 튀겼으며 허브는 신선한 샐러드로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28분째 서연은 마지막 플레이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셰프들도 필사적으로 요리를 완성하고 있었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30분이 되는 순간 서연은 완성된 접시를 올렸습니다.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삼계탕이었고 깊은 맛과 세련된 비주얼을 모두 갖춘 요리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마지막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요리를 맛본 한 심사위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평범한 재료로 이런 깊이 있는 맛을 낼 수 있다니. 다른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정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요리입니다. 최종 결과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대회장은 숨죽인 듯 조용했고 모든 참가자들이 긴장한 채로 기다렸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3위는 이탈리아 대표 마르코 로시 셰프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2위는 일본 대표 사토 유키 셰프입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회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제요리대회 우승자는 서연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김서연 셰프입니다. 그 순간 대회장이 폭발했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렸다는 게, 자신이 우승했다는 게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윤태산이 달려와 손녀를 꼭 안았고 이정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 응원단은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상대에 오른 서연은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무거운 크리스털 트로피였고 그 무게만큼이나 의미가 깊었습니다. 서연은 객석의 할아버지를 바라봤고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상 소감을 말해야 했습니다. 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먼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할아버지 윤태산 명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엄마께도 이 상을 바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고아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만나고 요리를 배우면서 꿈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꿈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식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셰프들이 서연을 축하했고 언론은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온 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야경이 아름다웠고 에펠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태산이 방으로 들어와 손녀 옆에 앉았습니다. 기분이 어떠니? 서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꿈만 같아요, 할아버지. 윤태산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희가 봤으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내가 엄마의 꿈을 이뤄줬어. 서연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태산정을 물려받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윤태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 차례야. 한국으로 돌아온 서연을 공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기자들, 팬들, 그리고 태산정 직원들까지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스타가 된 기분을 느꼈고 동시에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6개월 후 윤태사는 공식적으로 태산정을 서연에게 물려줬습니다. 대대적인 행사가 열렸고 한식업계의 모든 명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서연은 이제 태산정의 새로운 주인이 됐고 대한민국 최연소 미슐랭 3스타 셰프가 됐습니다. 취임식에서 서연은 다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태산정을 세계 최고의 한정식당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한식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윤태사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1년 후 서연은 태산정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예약은 3개월 전부터 마감됐고 전 세계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의 요리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감동을 주는 예술이 됐고 사람들은 서연의 요리를 먹으며 한국의 정서를 느꼈습니다. 어느 저녁 서연은 엄마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옆에는 국제요리대회 트로피와 미슐랭 3스타 플레이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봤어요? 제가 엄마의 꿈을 이뤘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이 있고 꿈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고 서연은 엄마가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고 태산정의 간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고시원에서 쫓겨날 위기였고 설거지하며 무시당하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셰프가 됐고 세계가 인정하는 요리사가 됐으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을 찾았습니다. 윤태산이 주방에서 나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손님들 반응이 정말 좋았어. 특히 내가 만든 궁중 한정식이 최고였다더라. 서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윤태산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 안에 있던 재능이 꽃핀 거지. 두 사람은 함께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손님들이 올 거였고 만들어야 할 요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손님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왜 요리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엄마, 할아버지, 그리고 나를 응원해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내일도 최선을 다하리라. 일기장을 덮고 서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평화로웠고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서연은 그 빛 속에서 엄마의 미소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 찾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찾아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서연처럼 말입니다. 33년 만에 가족을 찾았고 꿈을 찾았으며 자신을 찾았던 것처럼요. 서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이야기들, 새로운 도전들, 새로운 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서울의 밤은 깊어갔고 태산정의 불은 꺼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꿈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앞으로도 계속 빛날 것입니다. 영원히.